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818호 맞서 1004호입니다. 평가 하위 20%에 드는 등 공천 배제 위기에 놓인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어제부터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의 회관 1004호 사무실에 모여 연쇄적으로 대응책을 논의해 집단 행동 여부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임채정, 김원기,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이 원로들까지 나서 공천 파행의 유감을 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가죽 벗기는 고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탈당 또는 공개 기자회견 등 이 공천 관련 내부 반발이 잇따른 데 대해 황골 탈퇴하는 과정의 진통이라며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의원 평가에서 사감이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비명계의 친명 사천 공세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조용해도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천 잡음이 불거지지 않고 있지만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예상보다 낮은 데다 중진 희생 사례도 별로 없어 일각에선 감동 없는 공천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부터 공천 배제 대상인 현역 지역구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해 해당 의원들의 반발 여부가 주목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전공의 끌고 의협 밀고입니다.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8,800여 명이 집단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협회가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위해 모금에 나서자 정부는 오늘 불법 단체 행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사과하고 받아주고입니다.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주장 손흥민과 몸다툼을 해 하극상 논란을 일으킨 이강인이 런던으로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며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손흥민도 곧바로 강인이가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푸틴의 유엔 무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우리 돈 수억 원대 러시아산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하며 양국 간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가 본격화하면서 공천 갈등이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는 민주당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를 앞두고 어제부터 친문 그리고 비명계가 연쇄회동을 갖고 집단 행동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실제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지도부를 향한 비명계 의원들의 비판이 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가 공천 관련 내용에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요, 오늘 오전부터 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제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의원총회 상황 좀 전해드리면요. 어제 이 하위 10% 통보를 받고 반발을 했던 친문계 윤형찬 의원은요, 의총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서 분위기가 매우 침통하다 이렇게 전하면서 자신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이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공천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논란이 불거졌던 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문제나 이 하위 20%의 비명계가 대거 포함이 됐다는 그런 문제 등이 주로 지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 것이다, 이런 예고도 어제 있었는데 결국 이 대표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비명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고 하고요. 이 대표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대표는 아예 불참을 한 거고, 처음에 참석을 했던 정청래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서 지도부가 또 의총 중간에 퇴장을 하면서 현장에서 고성도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네, 윤영찬 의원은요, 자신도 이 대표가 오늘 의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명계 핵심 인사인 정청래 최고위원까지 의총 시작 45분 만에 자리를 뜨자 의원석에서는 대표도 없는데 어디 가냐, 이런 고성이 터져 나왔다라고 전해졌고요. 김상희 의원은 인재 영입위 관사인 김성환 의원 등이 나갈 때 어디 가냐고 비판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지도부가 답하라고 말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김성환 의원은 이 대표 불참에 대한 지도부의 설명은 아직까진 따로 없었고, 이 대표 불참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의원들은 많이 있었다라고 전했고요. 이 대표 이선 후퇴 등 강한 발언이 나왔냐라는 질문에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가 불참한 부분과 관련해서 또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좀 더 알려지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민주당 주변 상황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움직임 가운데 하나는요, 전직 국무총리 그리고 국회의장 같은 이 야권의 원로들이 이재명 대표의 불공정한 공천을 지적하고 나설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이들은 민주당의 뿌리랄 수 있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정치를 함께 해온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들의 반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도들을 좀 종합해드리면 민주당 출신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채정, 김원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서울 모처에서 만나서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논의하고 우려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공식적인 입장문을 낼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재명 대표의 불공정한 공천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공정한 공천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모임을 주선한 김부겸 전 총리 측에 따르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해외에 있지만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며칠 전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서 탈당했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대표적인 정세균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 오늘 오전에는요, 4차 공천 심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역시 친명계를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흐름이 계속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변호인들이 여러 혜택을 받았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부분들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 출신 그리고 현역 의원의 1대1 경선 지역이 눈에 띄는데요. 대표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광주 광산 갑에서 현역인 비명계 이용빈 의원과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 2인 경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박 특보는요, 이 광주고검장 출신으로 지난해 이 대표 변호인단에 합류해서 이 검찰 출두 시점을 조율하고 실제 출석 시 조사에 입회하는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를 맡아온 인물입니다. 또 서울 금천구에서는 역시 이 대표 변호인인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계상 의원과 경선을 벌이고요.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자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 법률특보를 지냈던 임용태 변호사는 이 앞서 비명계 조웅천 의원이 탈당하면서 빈집이 된 경기 남양주 갑에서 최민희 전 의원과 맞붙습니다. 오늘 이런 사실을 발표한 분이 이제 임혁백 공관위원장인데요. 임 위원장이 광주 광산갑 그리고 서울 금천구 이걸 언급하면서 빅매치 경선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인을 띄워주는 발언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현역 의원과 1대1로 붙인다는 것은 사실상 이 신인에게 좀 가점이 있는 만큼 여러 예비 후보가 지금 난립하는 그런 상황에서 2인 경선의 기회를 주고 그 지역을 빅매치로까지 이제 부각을 시킨 것은 특혜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밖에 이제 그 경기 용인시 병에 현역으로 있는 비명계 정춘숙 의원과 앞서 이른바 이 천공 의혹을 제기해서 기소된 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2인 경선이 확정된 건 역시 비명계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이 대표 최측근 그룹 이 7인회 중 한 사람인 김병욱 의원과 역시 친명계인 이해식 의원을 각각 경기 성남 분당을과 서울 강동을에 이 단수 공천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비명계인 이소영 의원 역시 의왕 과천에 이 단수 공천이 됐지만 이 지역은 원래 이제 다른 후보들의 경쟁력이 좀 문제가 됐던 곳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비명계 배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위 20% 통보가 본격화하면서요, 자신이 이 통보 대상자가 됐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는 의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이 비명계로 볼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이제 비명 학살 공천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서 민주당 탈당 선언을 한 데 이어서 박용진 의원 역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문재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친이낙연계 출신 윤영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발했는데요. 윤 의원은 어떤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공천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특정 계파 사람들만 구제해주는 계파적 공천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목표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 사당화의 완성이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원칙과 상식으로 활동하다 탈당하지 않고 막판에 당에 잔류했었죠. 윤영찬 의원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여 전에 저 윤영찬을 잡겠다며 친명을 자처하는 현근택 변호사가 중원구에 왔습니다. 현 변호사는 거리에서 수박을 먹으며 저와 지역당원들을 조롱했습니다. 현근택이 사라지니 이수진이 보내고 이수진으로 여의치 않으니 더 유리한 조건의 다른 후보를 또 꽂아서 기어이 윤영찬을 쓰러뜨리려 합니다. 참 지독하고 잔인합니다. 아까 저희가 첫 소식으로 민주당의 의원총회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의원총회가 끝났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송갑석 의원이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마침 이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뒤이어서 또 여론조사 얘기도 또 할 텐데요. 그동안 저희가 어제 그제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른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에서도 이게 당에서 한 건지 모르겠다, 어디서 한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당직자들이 얘기를 했고 또 의원들 역시도 이 여론조사의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그것부터 밝혀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당에서 한 게 맞다. 어제 그 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구체적인 것까지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대체로 당에서 한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의 당직자들이 기자들이 물어볼 경우에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했는지를 잘 모르겠다. 당에서 한 건지도 모르겠다.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 공천실무의 최종 책임자라고 또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이 그 문제의 여론조사들은 당에서 한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부분이 이 당의 갈등에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할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송갑석 의원이요. 또 이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네, 송갑석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면서 국회의원 중 의정 대상을 3번 받은 사람은 자신을 포함해서 단 2명뿐인데 그런 자신이 하위 20%에 속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 의원은요, 앞서 이 지역구 현역인 자신이 배제됐던 그 여론조사를 언급을 하면서 민주당이 하위 20% 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송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의원님은 하위 20% 통보 안 받으셨습니까? 어제 오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은 2개의 여론조사가 같은 날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예. 야권 단일 후보로 용해인 의원과 송갑석 지금 의원 중에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또 송갑석 의원이 또 출마를 하면 재지지할 의사가 있느냐. 이제 이게 하나가 돌아갔고요. 또 하나 여론조사는 처음 듣는 정은경이라고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전남대 의대 교수인가. 네. 아예 그분을 민주당 후보로 상정을 하고 3자 대결을 돌렸거든요. 예. 현역 의원도 빠진 채. 예. 하위 20% 평가 결과에 기초해가지고 의원님 지역구에서 그런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충분히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이번 총선 패배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보고. 이처럼 이른바 당내에서 비명 배제 공천 논란이 커지면서 비명계 인사들의 반발 움직임, 특히 이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요. 친문계 사선 중진입니다. 홍영표 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어제 비명계 의원들의 연쇄 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 홍영표 의원은 그제도 이 친문계 의원들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모임을 앞으로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비명계 의원들의 집단 행동으로 이게 이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홍영표 의원의 의원회관 1004호실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집단 회동을 가졌고 또 일부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홍 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친문계 의원들이 이 비공개 만찬 회동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제는 이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출신 현역 의원들이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한 것으로도 이제 전해지는 등 이 비주류 진영에서 여러 모임과 회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명계의 이런 움직임이 결국 이제 유의미한 집단 행동으로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아까 이제 의원총회 말씀 잠깐 드렸지만요. 의원총회에서는 일단 의원들의 그 설명을 들어보면 가령 뭐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라든지 아니면 비대위로 가자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앞서 드린 비명계 중심 회동 자리에서 이른바 이재명 사천 논란에 대한 우려와 하소연이 주로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은 평가 공정성 등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등의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도부에 항의하기 위해 뜻이 맞는 의원들을 조금 더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어제 홍영표 의원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던 비명계 의원들 역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면서도 집단 행동 가능성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의총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지도부에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뭐 말들이 나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비명계 아니에요? 공천 학살이라고 봐야죠, 사실상. 뭐 여러 의원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입장 표명한 의원도 있고 또 뭐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의원도 있어서 개별적으로도 보고 뭐 전체적으로도 보고 그래서 아니 지금 뭐 당내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아무튼 내일 뭐 의총을 그래서 한다니까 그때 저희들이 좀 충분하게 그 우려를 의총에서 이야기하고 좀 대책도 함께 세우는 뭐 그런 과정이 있을. 결국 친문계가 반발의 중심에 있는 건데요. 오늘은 또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 전 의원도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철희 전 수석은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민주당 공천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고요. 판을 뒤집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하면 되는데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 총평을 주신다면? 짜증 만땅. 좀 길게 얘기하면 어디 진짜 마음 둘 데가 없어요. 노이즈가 적어야 돼요. 공천이 뭡니까? 공정하게 하는 게 공천이고 국민들한테 공적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게 공천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짜 붙이기 어려워요. 이거 사천이죠. 글쎄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판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불출마하면 돼요.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습니까? 불출마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총선 지면 진짜 말짱 도루묵인데 그러면 총선 승리라는 그 큰 목표 안에 본인의 그치 문제도 종속돼 있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이제 키워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재명 대표도 저희가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번 공천 반발에 대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진통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늘 의원총회에 나와서 뭔가 의원들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 위무를 하든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바로 다음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인데 정 최고위원도 얼마 만에 나갔다고 하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뭐 그 자리에서 뭐 중간에 이렇게 나간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과연 이런 지도부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 비명계는 이제 더 큰 불만을 지금 표시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의 입장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원팀이 아니면 승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잡음들 나오고 있는 현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 하위 20%라는 것을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부터 계속해서 가져왔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지만 거기에 승복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좀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명단이 이게 유포가 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친명, 반명, 비명 이런 분류로 된 것이 아니고 20% 거기에 포함된 의원들 중에는 본인과 가까운 그래서 마음이 아픈 의원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당대표가 좀 분란처럼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향후 의총 과정이 아니더라도 좀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그 돌아다니는 명단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서 자기도 명단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장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본인과 가까운 사람이 들어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굉장히 그 상호 모순된 얘기를 어제 국회에서 합니다.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 발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오늘 의원총회에서 지금 스스로 나타나지 않고 또 거기 나왔던 최고위원도 끝나기도 전에 다 물러갔다라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시스템 공천이고 당당하다면 오히려 정면 돌파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3시에 이제 원로들이 이제 그 비판을 할 예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반전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기존의 20%, 10% 명단이 뭐 지금 돌고 있는 거는 가짜라고는 하는데 과연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예를 든다면 자기 측근 몇 명을 여기다가 섞어 놓을지 아니면 정말 그 이철희 전 수석이 얘기했듯이 본인 스스로 내려놓고 180석 이상을 도모할지. 왜냐하면 지금 장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천명한 151석을 못 얻으면 이재명의 정치 생명도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강서 그 보궐선거라든지 또는 쌍특검이라든지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이런 일련의 쟁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거의 쥐약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비명계의 반발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요. 이재명 대표는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입장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였습니다. 혁신 공천이라는 게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로서는 이 혁신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도 그런 변화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 새로운 모습으로 황골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은 이 특별 당규 당원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된다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 그리고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서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당연히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렵더라도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쇄 탈당 우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또 이 하위 20% 대상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좀 언지를 줬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하위 의원 대다수가 비명계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면서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명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박용진 의원이 하위 평가제에 포함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박 의원은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후보였겠죠.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격하게 대립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요. 최근에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 없게 하겠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이 지금 언론에서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벌어지던 지난 2022년 8월 이 대표는 강원도 합동연설회에서 이 경선 후보로 나온 박용진 의원을 언급을 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당 운영을 위해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이 대표 비판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 학살이 우려된다라는 이 당내 목소리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용진 의원은요.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이 대표와 대립을 해왔었고요. 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이 대표 사당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른바 개딸들의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을 만들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지난 발언과 관련해서 저 때도 웃었고 지금도 웃는다고 답을 했는데요. 또 당 원로인 권노갑 고문이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걱정의 말을 전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발언과 이에 대한 박용진 의원의 반응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당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다름은 배제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자산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저 때도 그냥 저는 웃었고 지금도 그냥 웃습니다. 그 잘못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 공천을 걱정하기보다는 전 지금도 당이 걱정됩니다. 어제 권노갑 고문도 전화가 오셔서 정말 걱정이다. 이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박용진이 10%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셨고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하는 국민의 이 바람을 민주당이 실행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총선 승리를 이렇게 그냥 갖다 바치는 이런 모양새가 될까 봐서 그게 제일 걱정이지 지금 뭐 제 공천은 그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하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명계 의원들은요, 한 목소리로 이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론조사를 두고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명계 측 주장은 사실 입법 수행 실적이나 국회 본회의 출석률 같은 정량 평가 항목에서는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평가위원회 판단이 개입되거나 여론조사에서 변수가 있었을 거란 주장입니다. 정체 모를 여론조사들이 난무하는데도 당에서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비선, 무슨 밀실, 사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지금 정말 정체불명의 사실 불법성도 굉장히 높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무너진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죠. 저희 당에 무수한 정체 모를 여론조사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기구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조사들이 언론에 발표가 안 되는 걸로 봐서 당에서 의뢰한 것은 맞거든요. 당이 아닌 곳에서 의뢰하면 언론에 의무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서 하는 거냐? 도대체 공관위도 아니고 전략기획위원회도 아니고 민주연구원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문들이 또 그런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비명계의 주장에 오늘 임혁백 공관위원장은요, 이 비명계 공천 학살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고 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당원 대상 여론조사 그리고 다면 평가 등 공정한 방식이 활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러한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국민 대상 여론조사 다면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주관적인 정상 평가는 최소한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낮은 이렇게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의정 활동 38%, 기여 활동 이거는 공직 윤리 수행 실적, 국민 소통, 당정 기여 이런 건데요. 25%, 공약 이행 10%, 지역 활동 27%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현역 의원들을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날 권칠승 수석 대변인도요, 이 민주당 평가위원회는 활동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 다면 평가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여론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제 저희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권수석 대변인 그다음에 앞서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말한 그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를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밝힌 이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가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죠.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성남시 쪽에 관련 일들을 맡았던 그 업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또 오늘 아침에 비슷한 보도를 또 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 민주당 공천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의 비선팀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정전 실장의 이름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그 이재명 대표에게 불출마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던 이 문학진 전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밝힌 그 발언이었는데요.
정씨성을 가진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말로 이 비선 조직의 핵심이 정진상 전 실장임을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선팀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런 걸로 제가 파악하고 계세요? 어제도 정씨성 가진 분이 있어요. 그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성남 시절부터 경기도 거쳐서 중앙당 에어스도 그 당직을 갖고 있었고, 근데 그 사법적 문제로 구속이 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정진상 실장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거는 짐작에 맡기겠습니다. 그 자택 주거 제한으로 돼 있는데 얘기가 우리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 들리잖아요. 움직이고 있다. 구속됐던 정진상 전 실장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서 주거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이 대표 등 이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랜 시간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실무를 담당했던 만큼 이번 공천에도 어떤 식으로든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 대표 측은 정진상 씨와 연락한 지는 오래됐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의 오랜 측근인 김모 보좌관이 이 공천 과정에서 실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조선일보는 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 보좌관이 그 핵심 회의에 참석하는 김 보좌관이 공천 내용도 상당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반론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했고요.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선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멘토라고 그렇게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이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도 이 전 원장을 또 언급했습니다. 네,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 대표와 가까운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각종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 송갑석 의원도 이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송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 후원회장으로 이한주 전 원장이 온 뒤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가 돌았고 이후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선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 공식 기구 이외에 어떤 모임에서도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이 정진상 전 실장 역시 연락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송갑석 의원이 조선일보에 얘기했다는 그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거 대부분 당에서 한 것이 맞다 이렇게 확인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비명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서도요. 친명계에서는 오히려 공정한 평가였다 이렇게 반격하는 분위기도 보입니다. 네, 친명계 비례대표이죠. 이수진 의원은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과 윤영찬 의원이 21대 국회 법안 대표 발의 숫자를 비교하면서 윤 의원이 가장 기초적인 입법 활동에서조차 미진한 활동을 해놓고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윤 의원이 4년 동안 지역 활동을 제대로 했다면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일주일 만에 1위를 기록했겠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부평을 해서 이 현역인 홍영표 의원과 맞대결을 선언한 친명계 비례인 이동주 의원도요. 오늘 그 홍 의원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의원은 홍 의원을 향해 보수 언론에 동조해 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당의 공천을 흠집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문 좌장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의원들을 부추기고 집단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이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지금 당내 공천 분란 상당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비명계에서는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비선 라인에서 뭔가 공천 실무를 갖다가 담당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론조사 등등 관련해서 이걸 당에서 돌린 건지 어느 단위에서 돌린 것인지 상당히 좀 엇갈리는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 캠프에서 정치 컨설팅을 맡기면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여론조사까지 포함해가지고 경쟁력 조사 등등을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책임 있는 이를테면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 차원의 조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공관위에서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조정식 사무총장의 말과 결이 다른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1년 전에 룰이 세팅돼야 되는 당원 당규가 있고 또 공천 적합도 조사를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입찰을 거쳐서 또 선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객관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이 했는데 대체로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당이 했다는 소리인지 몇 퍼센트 했다는 소리인지 굉장히 불분명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곳 저곳에서 이게 성남시와 관련이 있고 지금 핵심 관계자가 과거에 대선 때도 성남팀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좀 차단 좀 해보려고 오늘 조정식 사무총장이 대체로 당에서 했다. 그러니까 성남에서 안 했다는 소리인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말하는 1년 전에 세팅된 그 당교라는 거를 보면 정성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의 당원 여론, 그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대체로 또 왜 본인들은 그렇게 불리우기를 원하지 않지만 개딸들이 대부분이었는데다가 정성평가를 보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대한민국 제1의 지금 정당이잖아요. 의석수 가장 많고 보조금을 뭐 430억 원이 넘게 받는 정당이 이런 분란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사실 한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에서 진작에 노출돼 있는 뇌관이 바로 이 대표적 친문계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임 전 실장이 원하는 곳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언론 그 보도에 따르면요,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지난 19일에 임 전 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임 전 실장 측도요, 오늘 공시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 줬는데요. 이 당 전략공관위원장으로부터 이 송파갑 출마 의사 타진이 있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임 전 실장 측은 그러면서도 이 전략공관위원회를 거친 사안이 아니고 안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전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인식을 했다면서 임 전 실장은 이 출마 의사를 굳힌 서울 중성동갑 지역의 상황과 기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임규백 위원장도 비슷한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안규백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의 전략 자산인 분들에게 당세가 강한 지역보다는 다른 곳에서 헌신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어떤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니어서 서울 중구 성동갑에서 임 전 실장을 100% 제외한다 아니다를 말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안 위원장 목소리 듣고 오시죠. 임종석 실장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송파갑 출마 타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연기인지 궁금하고요. 중구 성동갑은 언제쯤 결정이 되는지. 지금 당의 전략 자산에 아주 그 유능한 분들은 각 축선별로 여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 당의 당세가 강한 지역보다는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당세 강한 지역 가서 좀 당을 위해서 헌신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송파의 어떤 지역을 제가 요청을 한 바는 사실입니다. 양측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결국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임종석 전 실장 측이 원하는 대로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을 줄 듯 이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임 전 실장은 물론이고 이 친문계의 반발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임 전 실장 측은요, 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도 신인 정치인 후보로서 이 중성동갑 바닥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요, 임 전 실장이 끝내 중성동갑에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지 또는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 공천 문제와 관련한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이 친문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야기 각각 듣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8.6 운동권에서도 가장 또 이름이 알려진 분이신데 전략 지역을 이렇게 선택해갖고 거기 고집하는 게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지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임종석은 무조건 안 준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임종석을 정점으로 주류에 의해서 전 정부 핵심 인사가 건드려지면서 문명 파괴가 되면 이건 총선 폭망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공천 갈등에 기름을 붓는 또 당 밖의 움직임이 보도가 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을 함께하기로 하면서 지역구 배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새진보연합의 용혜인 의원이요.
민주당의 비명계 현역 의원들 지역구에서 자신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돌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진 겁니다. 네,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요. 용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지역구죠. 서울 영등포갑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부의장과 용 의원 그리고 예비 후보로 등록된 최연일 전 영등포구청장을 놓고 야권 후보 경쟁력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새진보연합은 앞서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 친이낙연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 경기 성남 중원 등을 포함해서 안산, 광주, 성남 등 총 7, 8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새진보연합 측은요. 자체 경쟁력 조사 차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요. 말씀드린 대로 새진보연합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 통합 비례정당에 참여를 하면서 민주당과 일부 지역구 배분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게 파장이 일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용 의원 여론조사가 진행된 지역구 한 민주당 현역 의원 측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해서 성남은 기본소득 정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라거나 영등포 지역은 용 의원이 거주하는 곳이라면서 이 출마 타진 배경을 밝히는 등 지역구마다 의미 붙이기를 하고 있어서 기존 민주당 지지층도 황당해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격화하면서 개혁신당과 결별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이 개혁신당과 결별한 뒤에요. 민주당 현역 의원들한테 합류를 제안을 하면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총선이 약 50일 정도 다가온 이런 총선인데 그래서 이낙연 대표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는 새 분리기일 겁니다. 현재 현역 의원은 김종민 의원 한 명뿐이어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을 얼마나 이삭죽게 하느냐가 이 세력 확장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에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이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를 시작해 공천이 둘러싼 분란이 커지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친문계를 비롯한 비명계의 집단 반발 조짐이 보이는 만큼 민주당 이탈 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관련해서 이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대중 대통령은 1995년에 국민회의를 창당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수구냉전 세력과 극단 개혁 세력을 배제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만들겠다. 그 말씀했는데 저희들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목표 의석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최소 3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공천에서 그렇게 탈락되는 또는 경선 참여 자체가 배제되는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집단화할 걸로 보여요. 네, 그런 그 분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새로운 미래에 가담하고 있는 김종민 의원이 다리 역할을 맡아서요. 이 공천 배제 위기설이 돌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아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민주당 친문 좌장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은 지난 19일 김종민 의원과 심야 회동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홍 의원한테 민주당을 나와서 새로운 미래로 합류해달라라는 취지로 설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미래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홍 의원이 민주당 하위 20% 명단에 들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김 의원이 홍 의원에게 이 민주당을 떠나서 함께 제3지대 외연을 넓히는 데 힘쓰자고 제안한 걸로 안다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홍 의원은 이런 요청에 확답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미래는 이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부의장과 동교동계 30 의원 등에게도 그동안 꾸준히 러브콜을 보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관련해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막장 공천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각계약진해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 막장 공천에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짜 민주당의 정신과 힘을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 새로운 미래와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진짜 민주당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통보를 받은 분들하고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그분들이 어떤 뭐 행동이나 방침을 결정한 건 아니니까 저희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판단을 이제 지켜보고 있고요. 오늘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요. 김종민 새로운 미래 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하위 20% 통보받은 의원들하고 대화하고 있다. 그분들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준석, 이낙연 이 두 사람이 한 몸일 때는 사실 민주당에서 나오는 의원들이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 때문에. 그런데 이제 헤어진 마당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만약에 떨어져 나오는 의원들이 있다면 과거보다는 더 가볍게 이낙연 대표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민주당이 공천을 잘해야 되는 이유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제3지대에서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와 같이 갔다면 계속 분란이 있었을 거고 민주당에서 설사 공천 작업 중에 불만이 있더라도 선뜻 그 당으로 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향후 정치적 미래를 담보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몸이 가뿐해진 측면이 있죠. 이낙연 전 대표라면 민주당의 대표였고 문재인 정부의 총리였습니다. 그 깃발 아래 내가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가는데 명분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면교사 삼아서 민주당이 공천을 더 좀 공정하게 해야 되는 숙제가 놓인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는 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들이 실제 갈 걸로 보십니까? 저는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이렇게 몸집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뿌리가 내려진 것 같으면은 아마 집단으로 가기도 좋겠으나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쨌든 배지를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구도 호남으로 이렇게 대체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데 과연 수도권에서 뛰어야 될 이 사람들이 이낙연 신당에 갔을 때 얼마나 그 이낙연이라는 이름이 소구력이 있을지 차라리 무소속으로 뛰어가지고 민주당 표를 나눠 먹은 다음에 다시 후위를 도모하는 게 나을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은 데다가 박용진, 윤영찬은 이미 경선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찌감치 본격적인 표밭과 다지기에 나선 게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야당이 공천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선제 공격에 나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공천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이요. 수도권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 방문을 재개를 했습니다. 어제는 이 한강벨트 중 한 곳인 서울 광진구를 찾았고 내일은 서울 구로구, 모레인 23일에는 인천 계양구를 찾아서 이 당의 계양을 후보인 원희룡 전 장관과 현장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모두 121석이 걸린 이 수도권의 격전지를 돌면서 본격적인 선거 유세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서울 광진과 구로, 또 인천의 계양, 모두 민주당의 우세 지역입니다. 이곳을 한동훈 위원장이 잇따라서 방문하는 겁니다. 네, 이 광진 가불도 민주당 전혜숙 고민정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으로 2012년 19대 총선 이후 민주당이 독식을 해온 국민의힘의 험지 중 한 곳이고요. 내일 방문할 구로구 역시 민주당의 4선 중진인 이인영 의원, 윤건영 의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또 가장 주목이 되는 곳입니다. 인천 계양을이죠.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로 원희룡 전 장관과의 빅매치가 전망되는 곳인데 이에 대해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총선 격전지로 예상되는 지역을 찾아서 우리 당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른바 한동훈 마케팅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른 유세 일정 시작, 나름 이제 공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이 여권 안팎에서는 그냥 순조롭기만 하다, 쇄신에 감동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들이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여당이 윤심을 반영한 낙하산 공천 논란을 차단하고 잡음과 반발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시스템 공천이 순항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도권 전략지에 판을 흔들 새로운 인물을 투입하는 등의 이런 적극적인 전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소극적, 방어적 공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인데 중앙일보에 따르면 과거 공천에 관여했던 한 보수 진영 인사는 불출마와 같은 현역 의원의 희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번 공천의 특징이라면서 희생이 없으니 갈등도 없고 감동도 없는 산무 공천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의 총선 성패, 야당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결국 이 수도권 선거에서 판가름이 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이 수도권에도 도전할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수도권 지역 34곳에 대한 공천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도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가장 공들여야 할 수도권에서 이 탈환을 위한 필승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전체 지역구 253곳 가운데 약 65%에 해당하는 164곳의 공천 윤곽이 드러났지만 현역 의원은 단 한 명도 컷오프되지 않는 등 현역 의원 교체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쇄신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중진이나 실세라는 이유로 일괄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지만 도려내야 할 사람은 과감하게 잘라야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서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줄줄이 살아남은 탓에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이나 텃밭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로 떠난 하태경 의원만 억울할 거란 얘기가 당내에 나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여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깔끔한 공천이라는 평가가 다수인 건 맞습니다. 이 야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은 상대평가고 공천은 잡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서 공천 관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련해서 어제 오늘 여야 정치권에서 나온 평가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나마 국민의힘 공천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가장 핵심이죠. 만일 특히 이제 용산에서 대통령께서 이 공천에 어떤 개입하는 그런 흔적이나 그런 분위기가 국민들에게 읽혀지면은 이미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힘 공천 이 자체에 눈길을 돌려버립니다. 그럼 절대 성공적인 공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야권은 지지부진하고 분열돼 있고 또 공천이 상대적으로 후져 보이고 국민의힘은 처음에 뭐 조금 삐그덕거렸지만은 특히 대통령의 40년 직이라고 하는 석동현 민주통통 사무처장 이분을 컷오프 시키는 게 이게 아주 상징적 의미가 컸다고 봐요. 근데 저도 이게 자세히 보면은 국민의힘 공천도 야바이 공천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눈속임을 한 사이에 주진우 비서관이라든가 뭐 이런 윤핵관들 아니면 주류들 전부 다 텃밭에다가 단수 공천을 다 시켜줬어요. 만약에 이게 먼저 나왔으면 난리가 났겠죠. 이렇게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요.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공천에서 아예 배제가 되는 이 현역 의원 하위 10% 명단을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TV조선이 그 명단을 확보했고요. 어제 뉴스9을 통해서 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앞서 저희 TV조선이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확보한 데 이어서 여당의 컷오프 대상인 하위 10% 7명의 명단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확보한 명단에 따르면 당이 구분한 4개의 권역 가운데 서울 4곳과 인천, 경기, 전북이 포함된 1권역에서는 수도권 초선 의원 1명이 대전, 충북, 충남이 포함된 2권역에서는 충청권 중진 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 송파와 강원, 부산, 울산, 경남이 포함된 3권역에서는 중진 의원들 3명이 포함됐는데 당의 지역 재배치를 수용한 현역 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서울, 강남, 서초 그리고 대구, 경북이 포함된 4권역에는 불출마 수순을 밟고 있는 재선 의원 그리고 아직 공천이나 경선 여부가 발표되지 않은 초선 의원이 포함됐는데 여론조사, 당무감사, 면접 등 평가로만 하위 10%를 줄였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한 위원장의 진한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하위 10% 통보 앞두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금 분위기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다 모두 실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두 굉장히 낙담하실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시스템입니다. 다만 그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는 솔직히 누가 10%에 해당하는지도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결정되는 문제이고 제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이기는 길은 그런 시스템이 이 공천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어느 언론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점수가 거의 D 내지 F 학점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C학점만 받아도 성공이다. 이런 지금 자세 아니냐. 이렇게 제목이 뽑힌 걸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수의 현역 의원이 지금 경선을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경선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그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쇄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국민의힘 공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보다는 훨씬 조용한 게 사실이고요.
이런 특징도 있어요. 민주당의 경우는 자기가 하위 몇 %에 들어갔다 그러면 당장 반발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컷오프가 되거나 하위 몇 %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렇게 반발을 세게 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지. 그런데다 또 일각에서는 무슨 해석을 내놓느냐면 여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도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역이 생각보다 많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경선에서 잘릴 수도 있다. 한두 명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 대체로 지역구에서 경선하면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감동이 없다는 평가에 동의가 많이 되고요. 지금 현역 의원 컷오프된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자리를 양보한 그 지역구 같은 경우에 주진우 비서관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사실 등 떠밀리다 해가지고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수도권 그리고 서울로 옮겨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과연 이걸 공정한 그런 공천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자리 보존을 계속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면 뭐 민주당과 대비해서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거는 혁신 경쟁에서 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지역구로 옮긴 배경에 대해서는 장윤 변호사님이 조금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비판적 의견도 있지만 하 의원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프면 어쩌나입니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오늘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현장에서 정말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지부에 따르면요, 이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서 70%가 넘는 이 8,8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요. 63% 정도인 7,800여 명이 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까지 이 전공의 6,112명에 대해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사단체는 앞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집단 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은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이 크신 분들, 바로 중요한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 또 그들의 보호자분들일 텐데요. 의료진이 공백 사태가 생기니까 일부 병원에서는요, 이 수술 일정이 예정된 것보다 반토막 가까이 났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낸 서울 세브란스 병원은요, 의사 부족으로 수술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다른 병원들 역시 수술을 대폭 줄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 일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는 비상체제가 가동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부에 접수된 걸로 파악되는 피해 상담 사례 모두 58건인데요. 그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서 이 보호자가 회사까지 휴직을 했지만 갑작스레 입원이 지연된 일도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의 대거 현장 이탈로요, 이 병원 업무 현장에서는 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서울의 빅5 병원 중 한 곳에 소속된 간호사라고 밝힌 A씨는요, 최근 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이렇게 밝혔는데요. 간호사가 인턴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이 전공의까지 없는 상태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어떡하냐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 측은요, 우선 이 전임의와 교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라는 계획이지만, 그렇지만 이 전임인들마저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이 전공의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비상근무에 투입되는 의료진만으로는 이 진료 공백을 온전히 메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2, 3주 내로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 측과 병원 측의 우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달 이후로 미루자고 해갖고 좀 미루고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악성이어서 계속 악성이어서 온몸에 다 퍼지면 지네들 뭐 파업 끝나면 그 사람 환자를 살려줄 것도 아니고. 우리 의사들이 잘못했지. 자꾸 환자들 갖고 저기 뭐 중간중간서 아니면 그렇잖아. 수술이 많이 미뤄지고 외래가 많이 미뤄지고 사실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솔직히 전공이 없이 한 달이 못할 것 같거든요. 당직료 당연히 짜야 당장 전공의들 빠진 칸을 메꿔야 되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당연히 입원도 좀 줄이는 거고.
어제 전공의들은요, 긴급 회의를 열고서 대정부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 그 입장은 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00여 명은 어제 5시간에 걸쳐 대책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의대 정원으로는 필수 의료 기피 현장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는데 정부가 근거 없이 의대생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업무 개시 명령 등 조치를 철회한 뒤 사과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다만 진료 거부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지 등 향후 집단 행동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았고요.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전공의들의 이 같은 주장은요, 결국 정부더러 백기항복하라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의지 아주 확고합니다. 어제 저희도 이제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타협 가능성은 없다, 이런 또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발언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 규모라면서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은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었죠.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에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정부처럼 어영부영 끝나진 않을 거다라는 발언도 전해지는 걸로 보아서 양보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의정 양측의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기 때문에 이번 전공의 파업 최대 반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서 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처음으로 진행된 정부와 의료계의 TV 공개 토론에서도 양측은 의사수가 부족하다, 아니다, 지금도 충분하다라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전공의의 파업으로 환자가 병원을 옮겨야 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필요시 소송 지원까지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런던 찾아가 사과입니다. 아시안컵에서 불화설 논란이 일었던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직접 찾아가서 화해했다고 합니다. 먼저 그 논란이 됐던 내용부터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앞서 그 아시안컵에서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을 앞둔 전날 이강인 선수가 탁구를 치기 위해서 이 손흥민 선수의 지시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몸싸움까지 번져서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탈구됐다라는 이제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좀 충격을 안겨줬었는데요. 이를 두고 9살 선배이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 대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뭐 하극상 논란, 이게 이제 불거졌는데, 그러면서 여론의 비판은 쏟아졌고 광고계에서도 퇴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축구 대표팀 이강인 선수가요, 런던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강인 선수는 오늘 SNS에 올린 두 번째 사과문을 통해서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쳤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강인 선수는 흥민이 형한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면서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제 축구 대표팀의 다른 선배 선수들한테도 직접 전화를 해서 일일이 사과했다, 이런 뜻까지 밝혔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이런 사과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도 화답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앞서 이강인 선수는 SNS에 한 차례 사과문을 작성했지만 24시간 뒤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형식으로 올려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죠. 이번에는 직접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 사과하고 2차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에 손흥민 선수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런던을 찾아온 이강인 선수와 다정하게 어깨 동무를 한 사진을 올리면서 사과에 화답했다는 표시를 공개적으로 했고요. 이강인 선수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는 본인도 어릴 때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며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린다고 후배인 이강인 선수를 감쌌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과거 발언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인이가 경기장에서 또 그거를 매 순간마다 항상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저도 축구 선수인으로서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즐겁고 앞으로 더 성장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처럼 강인이의 플레이를 즐겁고 그런 재능 있는 선수가 너무 많은 부담감으로 인해서 망쳐지지 않는 걸 저희가 방지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옆에서 강인이를 많이 도와주고 싶고 또
강인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받아들여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티즌들 역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장할 것 같다라는 반응과 함께 이 손흥민 선수에게 대인배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재 비웃고 슈퍼카 선물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최고급 방탄 리무진 러시아에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이걸 선물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요, 어제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의 전용 승용차를 선물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러시아 크렘린 그 측에서도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김 위원장이 받은 선물이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불리는 아우루스 자동차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김 위원장이 이 차를 좋아했고 그래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길이 7m, 무게 7톤가량의 아우루스는 러시아 대통령 의전차로 이 차량의 개발과 제작비에만 하나로 1,700억 원대가 투입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용 차는 방탄 유무와 등급에 따라서 현지에서 약 5억에서 11억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또 이 차량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소개한 차량으로도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당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이 차 이름이 뭐냐고 질문을 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거나 푸틴 대통령의 권유로 직접 차량 뒷좌석에 올라타면서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푸틴 대통령이 이 타국 정상에게 고급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또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요, 그런데 이 안보리 제재 위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또 푸틴의 선물 소식을 과시했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은요,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 관계의 뚜렷한 증시이고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는 이 김여정 부부장의 말을 전하면서 이를 과시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치적을 북한 내부에도 과시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풀이되는 한편에 또 최근에 이 북한의 형제 국가로 불려온 사회주의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이 이 외교 무대에서 타격을 입으니까 북러 밀착을 더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한편 우리 통일부는 북한이 대북 제재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아나무인격 태도라고 규탄했습니다. 러시아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자각하라고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 측에서는 우리 정부에게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직접 찾아가라며 대러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